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2일 특수상대성 이론 및 일반상대성 이론 이해의 첫 번째 동영상으로 고유시간, 고유길이, 질량에너지 등가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사실 제가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아니고 한기덕 선생님의 특수상대성 이론 및 질량과 에너지 이 동영상을 녹화하여 올리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 시리즈 특수상대성 이론 및 일반상대성 이론 이해는 제가 여러분에게 물리학을 가르치기 위해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물리학을 배우기 위해서 이 시리즈를 만든 겁니다. 즉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시청하지 않으셔도 되고 관심 있으면 계속 시청하셔도 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한기덕 선생님의 특수상대성 이론 및 질량과 에너지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쯤에 특수상대성 이론을 공부하려고 시도했었는데 그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한기덕 선생님의 동영상을 시청하니까 그때 이해 못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기덕 선생님의 특수상대성 이론 및 질량과 에너지 이 동영상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한번 시청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을 두고 여러 번 반복 시청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재생해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는 거고요. 제목. 오늘 배울 주제 특수상대성 이론. 누가 발표한 이론이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특수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노벨상 받았나요? 아니에요. 광전 효과라는 걸로 받았고요. 자, 특수상대성 이론은 그 당시만 해도 1905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던 그 어려운 학문인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만큼 수준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렇죠? 선생님이랑 함께 재밌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특수상대성 이론에는 크게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 가정과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구별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가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특수상대성 이론의 기본 가정은 첫 번째, 광속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광속이 뭐죠? 빛의 속도, 광속불변의 법칙. 빛의 속도가 빠르다는 건 알겠는데 그 속도가 어떻다고요? 변하지 않는다고요. 어떨 때 안 변한다는 얘기죠? 자, 달리고 있을 때. 자, 10m/s로 달리고 있는 선생님을 여러분이 지금 5m/s로 따라오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은 얼마로 달리는 걸로 보이죠? 5m/s로 달리는 걸로 보인다. 우리 앞에서 상대 속도 개념에서 얘기 많이 했었는데 빛은 자, 선생님이 빛을 쐈어요. 빛의 속도를 보통 C라고 놉니다. 3 곱하기 10의 8승 m/s 엄청 빠른 속도로 빛이 달려가요. 자, 그거를 쌤도 꽤 빠르단 말이죠. 빛의 속도의 절반의 속도로 쌤 엄청 빨라요. 그렇죠? 절반의 속도로 따라갑니다. 그럼 쌤이 봤을 때 빛의 속도는 얼마가 돼야 돼요? 당연히 내가 따라가고 있으니까 0.5C가 돼야 되죠. 0.5, 0.5니까 좀 헷갈리죠, 여러분? 0.3C로 달려가고 있으면 빛의 속도가 얼마로 보여야 돼요? 0.7로 보여야 되나?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 빛의 속도는 관성좌표계에서 측정할 때 관찰자의 운동과 상관없이 빛의 광원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언제나 빛의 속도 C로 일정하더라라고 하는 게 바로 광속불변의 법칙이고 뒤에서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 가정 광속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가정 상대성 원리라는 게 있어요. 상대성 원리. 상대성 이론과 상대성 원리가 좀 헷갈리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 탈 때 또는 버스 탈 때 점프를 한번 뛰어보세요. 자, 그러면 위험하지 않게 단 위험하지 않아야 됩니다. 버스를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멋있는 우주선 같은 기차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가운데 딱 서 있습니다. 기차가 출발을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점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기차는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점프하면 나는 뒤에 떨어질까? 아니면 앞에 그대로 서 있을까요? 궁금증이 생기죠?
그때 나타나는 어떤 물리 법칙의 관계를 살펴보는 게 상대성 원리인데 관측량과 물리 법칙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거를 얘기하는데 변하지 않는다. 물리 법칙은 언제나 관측자에 상관없이 일정한 물리 법칙이 적용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게 상대성 원리입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볼 거고요. 요 두 개의 기본 가정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이 있는데 우리가 살펴볼 건 첫 번째 시간 지연. 시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연된다고요. 늦춰진다고요. 팽창한다고요. 이런 일이 발생해요. 시간이 팽창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1초 지났는데 여러분은 3초 지났고 이렇게 시간이 다르게 흘러간다는 얘기인데 낯설죠. 낯설지만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과입니다. 자,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길이 수축이라는 게 있어요.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는 수축하더라.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라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했고 실험적으로 검증이 된 겁니다. 길이도 수축하고요. 세 번째, 질량 에너지 증가.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전환될 수 있다. 우리 역학적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날 수 있죠. 운동 에너지가 다시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전환이 일어날 수 있더라. 질량이 에너지화할 수 있고 빛으로 전환될 수 있고 빛이 질량을 갖고 있는 어떤 입자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런 변환이 일어날 수 있더라라는 게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의해서 그 결과를 도출해낼 건데 일단 순서대로 볼 거예요. 첫 번째 볼 건 광속불변의 법칙.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게 무슨 의미냐?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건 광속불변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기본 가정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광속불변의 법칙.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마이클슨과 몰리라는 사람이 이러한 실험 장치를 고안했는데 이게 뭐냐면 레이저를 쏩니다. 쏘면 여기 반투명 거울. 여러분 창문을 보면 내 모습이 비치기도 하고 반대편에 있는 어떤 물건들이 보이기도 하죠.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투과하는 그러한 반투명 거울을 지나게 해요. 그러면 첫 번째 1번 빛은 반사돼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관찰자에게 관측이 되는 1번 빛이 있고 2번 빛은 투과해요. 투과해서 이쪽 거울에 반사가 돼서 여기로 관찰되는 이러한 2번 빛이 있어요. 자, 1번 빛은 반사돼서 내려온 빛, 2번 빛은 투과돼서 나온 빛 이렇게 두 가지 빛이 있는데 자, 빛의 속도가 만약에 여러분 빛은 전자기 파의 일종이에요. 파동의 일종이고요. 파동이라는 얘기는 우리 선생님 목소리도 파동이죠. 선생님의 목소리가 공기를 통해서 여러분 귀에 들릴 수가 있는 건데 소리라는 파동은 공기라는 매질이 있어야 전달이 된단 말이죠. 그럼 빛은 어떤 매질을 통해서 전달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고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매질이 있다고 생각하자. 매질이 없으면 전달이 안 되니까 우주에서 목소리 전달이 안 되죠. 목소리를 전달시켜주는 어떤 매질이 없으니까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레이저도 빛도 어떤 매질이 있을 것이고 그 매질을 우리가 에테르라고 일단 이름부터 지어놨어요. 찾지는 못했지만 에테르가 있을 것이다. 에테르의 바다 속에 바다라고 상상하면 에테르의 바다 속에 에테르가 움직이고 있다면 움직이는 바다의 물결에 따라서 빛은 더 빠르게 진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에테르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어떻게 알죠? 모르는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자전도 하니까 지구의 움직임에 의해서 에테르가 상대적으로 움직여 간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마치 바람이 불지 않지만 선생님이 달리면 바람이 뒤로 부는 것처럼 지구의 움직임으로 에테르라는 것이 이렇게 흘러가더라 라고 생각해 본다면 쭉 진행하는 이 빛은 빨라지겠죠. 하지만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빛은 느려질 거예요. 수직으로 올라가는 빛은 상관없을 거고요. 따라서 에테르의 움직임 속에서 빛이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갔다 온 빛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 따라서 관찰자에게 도달하는 시간적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누가 더 빨리 도착하고 누가 더 늦게 도착하는 그런 시간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 마이클슨과 몰리가 예상을 했고, 이 실험 장치를 만들어서 검증을 했어요. 에테르라는 물결 속에, 흐름 속에 빛은 에테르를 타고 움직인다면 마치 강물에서 배가 떠가는데 강물의 속도가 V, 그 위에 배의 속도가 0.5V로 움직인다면 쌤이 봤을 때 배는 1.5V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빛도 마찬가지로 에테르의 움직임 속에 빛이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이 장치를 고안해서 빛이 도달하는 시간적 차이를 측정하려고 그랬으나 마이클슨과 몰리가 측정한 결과는 1번 빛과 이렇게 돌아온 빛과 2번 빛과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더라. 즉 1번과 2번이 동시에 도달하더라 라는 결과를 얻었고, 이 결과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냐면, 빛의 속도는 일정하더라. 에테르 방향으로 움직인 빛과 에테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빛과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있더라도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 그 이유는 빛의 속도가 일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배를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V라는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배가 0.5V로 움직이고 있어요. 1.5V로 움직일 거로 예상했으나 그렇지 않고 그냥 배의 속도 그대로 0.5V로 관찰이 됐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강물이 흐르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즉 똑같은 설명을 마이클슨 몰리 실험으로 얘기해 본다면 뭐가 없더라? 강물이 없다는 건 빛을 전달해주는 매질, 에테르가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고, 마이클슨과 몰리는 원래는 이 속도 차이를, 빛이 도달하는 시간적 차이를 측정하려고 했으나, 간선 무늬를 관찰하려고 했으나 관찰을 못했어요. 빛의 속도가 일정하니까. 실패한 실험이죠. 그런데 이 실패한 실험으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밝혀낸 결정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마이클슨과 몰리 실험을 통해서 광속이 불변하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아인슈타인은 이 기본 가정,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걸 그냥 받아들였어요. 왜 빛의 속도가 일정해야 되나요? 라는 것은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냥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고 치고 우리가 이론을 한번 전개해 보자, 기본적인 가정으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의 가정인 광속 불변의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 1.5V가 아니고 0.5V로 관찰이 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빛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주선이 빛의 속도의 절반 0.5c로 날아가고 있고, 그 우주선 안에서 빛을 쐈어요. C의 속도로 빛을 쐈어. 레이저를 쐈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관찰자는 빛의 속도가 1.5c로 돼야 될 것으로 예상하나 그렇지 않고 그냥 빛의 속도 C 그대로 보이더라.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보더라도 빛의 속도는 그냥 C로 보이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얘기예요, 사실. 그러면 1.5C가 아니라 우리 이거를 거리로 생각해 본다면, 원래 우주선이 0.5m 같고 빛이 1m 갔으면 밖에서 봤을 때 1.5m 간 걸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1.5m가 아니라, 즉 0.5C와 1.1C가 앞으로 간 1.5C를 앞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렇지 않고 C만큼 움직였다. 1초에 C만큼 움직였다라는 걸로 보면 빛의 속도가 C로 일정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아인슈타인은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초에 1.5C를 가야 되는데 1.5C가 아니고 1C였어요. 그렇죠? C가 그대로 빛의 속도가 일정했다는 얘기는 1.5C가 아니라 1.5C가 수축해서 1.0C, 그냥 1C만큼 길이가 수축하게 된 것이다. 길이 수축을 예상해 봤습니다. 그러면 빛의 속도가 일정할 수가 있는 거죠. 1초에 1.5C를 가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1.5C가 아니고 1C였어요. 그냥 C였어. 그러면 길이가 수축해서 1C만큼 간 걸로 생각하면 어떨까? 길이 수축을 예상해 봤고, 두 번째, 1초에 1.5C를 가야 되는 건데 그냥 C란 얘기는 1초에 1C 또는 1.5초에 1.5C 이래도 빛의 속도는 C인 거죠. 시간 지연을 생각해 본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시간 지연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다. 시간 팽창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빛의 속도가 일정하게 맞춰줄 수는 있겠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빛의 속도가 관측자에 따라 상관없이 모두 다 빛의 속도로 일정한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실험 결과가 그렇고 기본적으로 그냥 받아들인다면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고 그냥 받아들인다면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받아들여 본다면 길이가 수축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시간이 늘어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봤다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접근했다는 거고 빛의 속도가 관측자에 상관없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관측자라면 언제나 누가 관측해도 일정하게 C로 관찰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아들였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내려져야 된다라고 결론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빛의 속도 일정을 받아들이려니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또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우주선이고 선생님 가운데서 레이저를 양쪽 방향으로 쐈어요. 자, 가운데서 쐈으니까 레이저는 같은 시간에 딱 양 끝에 도달하겠죠. A와 B에 동시에 도달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주선이 움직이고 있다는 데 있고 안에서 봤을 때는 사실 상관없어요.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서는 어차피 동시에 빛이 도달할 건데 밖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밖에서 보더라도 빛의 속도는 일정해야 되고 즉 밖에서 보더라도 여기서 쏜 빛은 이렇게 양쪽으로 가야 되는데 일정하게 우주선이 앞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우주선을 옆으로 약간 이동시켜 보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우주선 안에 있던 A가 관찰할 때는 빛이 양 끝에 동시에 도달했지만 밖에 있는 관찰자 B가 봤을 때는 빛의 속도는 일정하고 양옆으로 가고 있는데 우주선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뒤쪽 벽에 빛이 먼저 도달하겠죠. 즉 B가 보기엔 A의 빛이 먼저 도달했다고 관찰하고 B가 봤을 때 그렇고요. 자, A, B가 섞여 있네. 그렇죠? 헷갈리니까 철수 0이라고 할까요? 자, 철수가 봤을 때는 A, B가 A와 B에 동시에 도달했다고 얘기를 하고 영희가 관찰할 때는 빛의 속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우주선이 앞으로 가고 있으니 뒤쪽 벽에 즉 A에 먼저 빛이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한 사람은 동시에 도달했다고 얘기하고 한 사람은 뒤쪽 벽에 먼저 도달했다고 얘기를 해요. 동시고 얘는 동시가 아니죠. 동시성이 깨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시성이 깨짐 또는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말을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더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는 기본 개념에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어요. 우주선에서 양쪽으로 총알을 쐈어요. 우리 기차 타고 가고 있는데 양쪽으로 총알을 쐈어요. 그럼 동시에 도착하겠죠. 기차가 움직이더라도 양쪽으로 총알을 쏘면 기차가 움직이는 속도랑 같은 속도로 그쪽 방향의 속도로 관성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움직이고 밖에서 보더라도 동시에 도착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식은 그런데 빛은 관측자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가야 되고 움직이던 그 관성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대로 가야 되고 그 상태에서 우주선만 움직이니 이쪽 벽에 먼저 도착할 수가 있었다. 동시성이 깨질 수가 있더라라는 광속불변의 법칙을 받아들이니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광속불변, 관측자에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는 관측자에 상관없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면 누가 관측하더라도 빛의 속도 C는 일정해야 되고 광속불변의 법칙이 있고 그걸 받아들이니 동시성이라는 게 깨질 수 있더라. 상대적으로 A가 보기에는 철수가 보기에는 동시에 도착했다고 하고 B가 영희가 보기에는 A에 먼저 도착했다고 하는데 이런
이상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더라라는 게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과 같은 겁니다. 자, 조금 낯설긴 하지만 빛의 속도가 일정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은 들죠? 자, 이 과정을 앞에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앞으로 가서 자, 특수상대성 이론의 기본 과정 첫 번째 광속 불변의 법칙을 보고 있고요. 마이켈슨과 몰리가 실험을 통해서 광속이 불변하다라는 걸 검증했어요. 아인슈타인도 마이켈슨 몰리 실험을 알았다는 얘기도 있고 몰랐다는 얘기도 있고 좀 논쟁이 심한데 어찌됐든 광속이 불변하다는 건 사실이고 그걸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동시라는 개념이 깨지게 되더라. 즉 우주선 안에서는 가운데서 빛을 쏘면 A와 B에 동시에 도착했다고 얘기하지만 밖에서 보면 가운데서 쏜 빛이 나아가고 있고 우주선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A 쪽에 먼저 도착하게 되더라.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부르고 동시성이 깨졌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감하지만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첫 번째 가정을 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가정. 상대성 원리가 무엇일까요? 보면 관성좌표계 우리 관성은 알고 있어요. 뉴턴의 운동법칙에서 1법칙 관성의 법칙에서 배웠었는데 정지해 있는 물체는 정지에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그 속도 그대로 움직이려고 한다. 한번 놀기 시작하면 계속 놀려고 하고 한번 공부하기 시작하면 계속 공부하게 되더라. 관성이 있더라 얘기를 하죠. 그럼 관성 좌표계가 뭐냐면 정지해 있는 사람이 보는 좌표계 공간 또는 등속도로 움직이는 사람이 보는 공간 좌표계를 관성 좌표계라고 합니다. 속도가 변하는 게 아니라 정지해 있거나 등속도로 움직이는 그러한 좌표계를 관성 좌표계라고 하는데 특수상대성 이론은 관성 좌표계에서 적용되는 이론이에요. 가속 좌표계에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가속 좌표계까지 확장시킨 건 나중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걸 발표하는 건데 우리가 배우진 않고요. 다행히 우리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만 배울 거고 관성 좌표계에서 즉 등속도나 정지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 보는 그러한 관측자가 보는 공간상에서 좌표계 내에서 동일한 물리법칙이 적용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말이 좀 어렵지만 한번 볼게요. 관측값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지만 관측값 사이의 관계는 동일하더라. 자, 무슨 말이냐면 우주선을 타고 가고 있는 철수가 있고 철수가 위로 공을 던졌습니다. 위로 던진 공은 어떻게 되죠? 선생님 아까 기차에서 점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자리에 다시 떨어집니다. 마찬가지. 선생님 분필을 위로 던지면 앞으로 가다가 위로 던지면 분필도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떨어져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그냥 위아래로 움직인 거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선생님 봐봐요. 분필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포물선을 그리면서 움직이죠. 밖에서 보면 관찰자가 밖에서 보면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우주선 안에서 보면 그냥 위로 갔다가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관측한 그 운동 자체는 차이가 있어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우주선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나 관측값, 물체의 위치나 속도는 관측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과 우주선 밖에 있는 사람이 보는 물체의 운동의 관측값은 속도나 위치 같은 것은 달라질 수 있으나 물체가 왜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중력을 받아서 그래요. 중력을 받아서 떨어지는 거고 물체가 왜 포물선 운동을 하죠? 중력을 받아서 그래요. 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주선이 움직이는 속도가 있었으니까 지면에 있는 영희가 측정하기에 속도값은 달라요. 우주선 안에 있는 철수와 우주선 밖에 있는 영희가 볼 때 속도의 값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속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 F는 ma 같은 물리 법칙은 관측자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타나더라라는 게 상대성 원리예요. 당연하죠. 우주선 안에 있으면 F는 ma가 적용되고 우주선 밖에 있으면 F는 ma 제곱이 적용되고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주선 안에 있어도 우주선 밖에 있어도 적용되는 물리 법칙은 동일하더라라는 얘기야. 관측되는 속도, 위치 이런 관측 값은 다를 수 있으나 관측 값의 변화를 나타내는 어떤 물리적인 관계 값은 관계 법칙은 동일하게 관성좌표계에 상관없이 어떤 관성좌표계에 있든 동일한 물리 법칙이 적용되더라라고 하는 게 상대성 원리라는 겁니다. 개념이 조금 어렵지만 우주선 안에 있던 철수나 우주선 밖에 있던 영이나 동일한 운동을 관찰할 때
속도값, 위치값 이런 물리량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 중력을 받아서 밑으로 떨어진다. 중력을 받아서 포물선 운동한다. F는 MA가 적용된다. 이런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관성좌표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더라라는 게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의 두 번째 가정, 상대성 원리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해요. 그렇죠? 우주선 안에 있을 때는 F는 MA 적용되고 우주선 밖에 있을 때는 적용 안 되고 이러면 F는 MA 배울 이유가 없잖아요. 언제든 적용되는 이론이니까 배우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어떤 관성좌표계에 있던지 간에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했던 게 바로 상대성 원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가지 가정을 배웠어요. 기본 가정 광속불변의 법칙과 상대성 원리를 배웠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예상할 수 있는 현상 중 첫 번째, 시간 지연이 뭔지 한번 바라볼게요. 시간 지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시간 지연. 움직이는 사람의 시계와 정지해 있는 사람의 시계는 다르게 흘러간다는 얘기인데 누가 더 느리게 가는 거예요?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느리게 가는 거예요. 우주선 안에 움직이고 있는 사람의 시간은 천천히 간다라는 게 시간 지연인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주선 안의 관찰자가 빛을 쏴서 천장에 반사돼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죠? 빛의 우리 거속시 알고 있죠?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속시가 뭐야?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법칙 세 가지나 알고 있는데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제곱까지 알고 있는데 여기는 빛의 속도는 일정하니까 이것만 써도 되고요. 걸리는 시간 얼마죠? 빛의 속도로 2L만큼 왔다 갔다 한 거니까 시간 T는 빛의 속도로 2L을 나눈 값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이걸 T 안이라고 놓을게요. 우주선 안에서의 시간. 그 다음 우주선 밖에서 이 모습을 관찰한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아까 공을 던진 것처럼 앞으로 가고 있던 속도가 있으니까 우주선이 앞으로 가고 있던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위로 가니까 자, 선생님이 얘를 위로 던지면 앞으로 가다가 위로 던지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사선으로 올라가는 걸로 보이죠. 이렇게. 그리고 반사돼서 밑으로 내려올 때 또 사선으로 떨어지는 걸로 보일 거란 말이에요. 요 삼각형을 잡아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밖에 있는 관찰자가 보기에는 빛이 사선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냐? C 곱하기 T겠죠. 근데 갔다 왔다 했으니까 T의 절반.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요 올라간 거리는 우주선 안에 있던 사람이 봤을 때의 그 올라간 거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 C 곱하기 2분의 T라고 놓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우주선이 앞으로 간 거리는 우주선이 움직이는 속도 V 곱하기 T. 근데 여기까지 갔을 때를 T라고 놓으면 절반이니까 V 곱하기 2분의 T라고 놓으면 될 텐데 이상해요. 빗면도 C 곱하기 2분의 T고 위로 올라가는 것도 C 곱하기 2분의 T예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다르다고 했어. 빛의 속도는 C로 일정해요. 빛을 밖에서 보더라도 사선으로 올라가는 빛의 속도는 C. 빛을 우주선 안에 보더라도 위로 올라가는 빛의 속도는 C. 빛의 속도는 변함이 없다라는 게 기본 가정이었으니까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고 시간이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보는 시간과 우주선 밖에 있는 사람이 보는 시간이 다를 수 있는 거고 빛이 이렇게 움직인 건 우주선 밖에서 봤을 때예요? 안에서 봤을 때예요? 밖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T 밖이라고 넣을게요. 즉, 요 길이는 빛의 속도 곱하기 밖에서 봤을 때 튕겨서 여기까지 왔을 때 걸린 시간의 절반 이렇게 되고 위로 올라가는 것은 안에서 본 사람이죠. 즉 T 안에서 튕겼다 내려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T 안이라고 한다면 그거의 절반을 곱해주면 요 수직거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앞으로 움직이는 우주선은 누가 본 거죠? 밖에 있는 사람이 본 거죠. 따라서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T 밖이니까 그거의 절반인 V 곱하기 2분의 T 밖의 형태로 쓸 수가 있을 것이다. 요 삼각형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밖에서 봤을 때 빛은 이렇게 진행하니 밖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C 곱하기 T 밖을 해주면 되고 2분의 T 밖 안에서 봤을 때 위로 올라가니 C 곱하기 2분의 T 안을 해주면 되고 밖에서 봤을 때 우주선이 앞으로 나아가니 V 곱하기 2분의 T 밖을 해주면 될 것이다. 다 했어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됩니다. 수직이니까
빗면의 제곱은 요거 제곱, 요거 제곱 더한 거랑 같다. 자, C 곱하기 2분의 T 밖의 제곱은 C 곱하기 2분의 T 안의 제곱과 같고 더하기 V 곱하기 T 밖의 제곱과 같더라. 2분의가 빠졌네요. 이렇게 되죠. 자, 정리해보면 C제곱 4분의 T 밖의 제곱은 C제곱 4분의 T 안의 제곱 V제곱 4분의 T 밖의 제곱이 되죠. 자, T 밖과 T 안. 밖에서의 시간과 우주선 안에서의 흐르는 시간의 관계를 보고 싶은 거고 묶어봐야 되니까 양변에 다 4를 곱해주면 이거 없어지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C제곱 빼기 V제곱 T 밖의 제곱으로 묶이고 이거는 C제곱 T 안의 제곱과 같고요. 이걸로 나눠주면 T 밖의 제곱은 C제곱 마이너스 V제곱분의 C제곱 T 안의 제곱과 같아요. 자, 그 다음 분모 분자에 다 C제곱으로 나눠주면 1분의 C제곱 나눠주니까 1분의 이렇게 쓸 수가 있고 T 안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모든 변에 루트를 씌워준다면 T 밖은 루트 1 마이너스 C제곱분의 V제곱 T 안과 같더라.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밖에서의 시간과 안에서의 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요 값을 곱해준 것만큼 다르더라. 요 값을 우리는 감마라고 쓰고 로렌츠 인자라고 해요. 감마라고 읽습니다. 자, 따라서 요거를 요렇게 표현하면 간단하게 쓸 수가 있겠죠. T 밖은 감마 곱하기 T 안과 같더라 라는 겁니다. 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감마라는 값이 1보다 큰 값일까요? 작은 값일까요? 요 값. 생각해 보면 C는 빛의 속도고요. V는 우주선의 속도였어요. 우주선의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진 못하겠죠? 빛의 속도보다 빠른 물질은 없어요, 지금. 뒤에서 다시 한번 볼 건데 우주선의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느리니 C제곱분의 V제곱은 1보다 작겠죠? 1보다 작은 값을 1에서 빼줬어요. 뭐 2분의 1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1 빼기 2분의 1 하니까 2분의 1이고 그 값에 루트가 씌워져 있죠. 그 말은 곧 루트 2분의 1이고 이게 분모에 있죠. 그럼 이 값이 얼마죠? 루트 2. 즉 감마라고 하는 값은 언제나 1보다 크더라. V가 0일 땐 그냥 1이지만 1보다 크거나 같더라. 정확히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C제곱분의 V제곱은 1보다 작고 그 1보다 작은 값을 1에서 빼줬으니까 1보다 작고 거기에 루트를 씌웠으니 1보다 작고 1보다 작은 값이 분모에 있으니 1보다 큰 값이 되죠. 즉 로렌츠 인자, 로렌츠 팩터라고 부르는 로렌츠 인자 감마 값은 1보다 크고 자 이제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요. 안에서의 1초는 우리 감마를 3이라고 놔볼게요. 1보다 큰 값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넣어놓은 겁니다. 로렌츠 인자가 3일 때, 즉 안에서 1초가 흘렀다면 밖에서는 얼마로? 3초 동안 관찰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주선 안에서 흐른 시간이 1초였어요. 그러면 그것은 밖에서 측정했을 때 3초로 측정된다. 다시 얘기하면 우주선 밖에서 3초 동안 관찰했는데 그 관찰한 모습은 우주선 안에서의 1초더란 얘기예요. 즉 움직이고 있던 우주선 안의 시간은 천천히 흘러간다는 얘기죠. 슬로우 비디오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밖에선 3초인데 안에선 1초밖에 안 지나간 거니까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걸 보인다는 얘기죠. 왜? 빛의 속도가 일정하고 시간이 상대적으로 다르게 흘러간다고 생각해 봤더니 쫙쫙쫙 전개 방금 해봤더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고유시간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유시간. 자, 고유시간의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고유시간은 상대적으로 그 사건이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측정한 걸로 보이는 시간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가서 볼게요. 자, 고유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시간은 누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시간이냐면
밖에서 본 사람은 빛이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로 도착하죠. 빛의 출발점과 도착점이 달라요. 그런데 안에 있는 관찰자는 빛의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죠. 즉, 이 사건에 대해서 정지에 있는 관찰자, 빛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건 안에 있는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측정하는 거죠. 따라서 우주선 안에서 측정한 이 시간을 고유시간 T0로 보통 놓고요. 그 다음에 밖에서 다른 위치에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요거는 고유시간이 아니고 다른 시간이 되고, 따라서 T는 감마 T0로 놓을 수가 있더라. 여러분, 고유시간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되고요. 고유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자리에서 위치 변화 없이 동일한 자리에서 관측되는 그 시간 간격을 고유시간이라고 합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도달한 빛과 처음 출발한 빛의 위치가 다를 수밖에 없고요. 우주선 안에서 봤을 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우주선 안에서 본 시간이 고유시간이고 우주선 밖에서 본 시간은 고유시간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주선 밖에서 본 시간 T는 우주선 안에서 측정한 고유시간 곱하기 감마 로렌츠 인자를 곱한 값과 같다. 따라서 우주선 안에서의 시간의 감마를 곱한 값, 1보다 큰 값을 곱했으니까 우주선 밖에서는 더 길게 시간이 팽창된 것처럼 지연된 것처럼 보게 되더라. 시간은 상대적으로 흘러가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게 바로 시간 지연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은 밖에서 봤을 때 우주선 안의 시간과 비교한 건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주선을 타고 있는 사람이 보면 상대적인 운동이니까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보면 우주선 밖에 있는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로 보일 거고, 그렇죠? 그러면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움직이고 있던 밖에 있는 사람의 시간이 천천히 가야 된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렇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천천히 간다라는 시간 지연 효과를 우리 방금 봤어요. 어떻게 봤냐면 이 관계를 살펴봤어요. T는 감마 T0, 고유 시간에 감마를 곱한 것만큼 시간이 흘렀다라는 걸 봤는데 이 말은 곧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지연된다. 천천히 흐른다. 팽창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주선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땐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움직이고 있으니 우주선 안에 사람이 시간이 천천히 흘러요. 즉 우주선 안에서 1초가 지난다면 밖에서는 3초가 지난 건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주선을 타고 10년 동안 갔다 왔어요. 그러면 우주선 밖에는 몇 살이 돼 있죠? 30년이 지나 있죠. 우주선 안에서 10년 동안 우주선을 타고 갔다 왔다면 똑같이 20살이에요. 10년 동안 우주선을 타고 왔어요. 그러면 몇 살이 됐죠? 우주선 안에 사람은 30살이 됐어요. 30살. 근데 우주선 밖에 사람은 시간이 천천히 가니 우주선 안에보다 우주선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이 천천히 갔으니까 밖에서는 빠르게 간 거고 30년이 간 거란 말이에요. 밖에 사람은 나이가 동일했는데 50살이 됐어요. 나이를 훨씬 먹었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영화에서도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 쌍둥이 패러독스. 자, 그럼 선생님 방금 뭐라고 하셨냐면 우주선을 타고 가는 사람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은 천천히 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주선 타고 있는 사람이 보면 우주선 밖에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건데 우주선에 있는 사람이 보면 밖에 사람이 움직이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 우주선 밖에 사람이 시간이 천천히 가서 더 젊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생각을 많은 과학자들이 실제로 했고 그걸 대표적인 쌍둥이 패러독스라고 부릅니다. 쌍둥이 역설. 자, 이거는 어떻게 풀렸냐면 문제가 풀렸어요. 해결이 됐습니다. A가 보기에는 B가 시간이 천천히 가는 걸로 보이고 B가 보기에는 A가 시간이 천천히 가는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누가 천천히 간 거냐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일단 둘 다 천천히 가는 건 맞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주선을 타고 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야 시간을 비교할 수 있죠. 돌아온다는 얘기는 속도가 변했다는 얘기죠. 속도가 변하는 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요 녀석이 이 친구가 가속도 운동을 했으니까 이 친구가 움직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움직인 친구는 이 친구니까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라고 해결이 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등속도로 움직일 때는 A가 볼 때는 B의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B가 볼 때는 A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거예요. 우주선 안에 타고 있다고 무조건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이건데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보기엔 우주선 밖에 사람이 움직이고 있으니 우주선 밖에서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우주선 밖에 있는 사람이 보기엔 우주선 안에 사람이 움직이고 있으니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 이게 바로 시간 지연이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개념이지만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천천히 흐른다. 이게 가장 큰 결론이에요. 쭉 장황하게 증명도 하고 감마도 찾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결론은 어찌됐든 내가 보기에 움직이는 상대방의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 요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사실은. 자, 시간 지연 살펴봤고 두 번째, 길이 수축을 한번 봐야겠죠? 길이 수축. 자, 길이 수축은 시간 지연보다는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걸 보면 됩니다. 지구에서 목성까지 우주선을 타고 가는 철수가 있고요. 밖에서 지켜보는 영희가 있어요. 그러면 지구와 목성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싶은데 우주선의 속도는 V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측정하면 되냐면 V 곱하기 T 하면은 거리가 나오죠. 근데 선생님 뭐라고 그랬냐면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측정한 거리와 우주선 밖에 있는 사람이 측정한 거리가 다를 수 있어요. 왜? 시간이 달랐으니까 거리도 다를 수 있었죠. 그렇죠? 따라서 밖에서 측정한, 영희가 측정한 지구와 목성 사이의 거리는 V 곱하기 T인데 V는 철수가 탄 우주선의 속도, 그 다음에 T는 영희가 측정한 시간이죠. 영희가 보기에 우주선이 지구에서 출발한 우주선이 목성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곱해주면 그 거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우주선 안에 있는 철수가 보기에 영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철수 자기가 보기에는 여러분 기차 타고 가고 있으면 내가 기차를 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무가 뒤로 가는 걸로 보이죠? 움직이고 있는 철수가 보기에는 목성도 지구도 영희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얼마의 속도로? 동일한 V의 속도로. 자, 그러면 철수는 어떻게 지구와 목성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냐면 지구와 목성이 여기에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서 있었어요. 근데 철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와 목성이 움직이는 걸로 생각할 거고 철수는 지구와 목성이 이렇게 움직여서 철수를 또 지나가겠죠. 철수가 보기에는 지구가 출발했고 목성이 도착할 때까지 그 시간을 측정하면 지구와 목성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을 거고 자, 철수가 측정한 지구와 목성 사이의 거리 우주선 안에서 측정했으니까 L 안이라고 넣어보면 V 곱하기 목성의 속도, 지구의 속도는 V니까 V 곱하기 걸린 시간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L 밖과 L 안의 관계를 비교해보고 싶은 건데 우리 T 밖은 어떻게 됐었냐면 아까 방금 감마 T 아니었어요. 그렇죠? 시간 지연에서 살펴봤더니 우주선 밖에서는 3초가 지나가 있었고 우주선 안에서는 1초만 지나가 있었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는 걸 봤죠? 따라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이거 정리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같네요. 그러면 이 값은 감마 곱하기 L 안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 관계를 표현해 보면 L 안은 감마분의 1 L 밖이에요. 그렇죠?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L 밖이 고유 길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고유 길이. 자, 아까 고유 시간이 뭐였냐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동일한 위치로 다시 돌아오는 그 사건 사이에 걸린 시간이 고유 시간이었고 따라서 빛을 쏴서 반사돼서 다시 돌아온
우주선 안에 봤을 때는 왔다 갔다 제자리로 돌아왔죠. 이게 우주선 안에서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이었고 그 관계는 t는 감마 t0. 요게 고유 시간이었어요. 요 t0가 고유 시간이었죠. 그리고 밖에서 측정했을 때는 고유 시간보다 크게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팽창했죠. 고유 길이는 마찬가지로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어떤 물체의 길이를 재는데 사이의 거리를 재는데 정지해 있는 물체의 거리를 재는 걸 고유 길이라고 해요. 자, 요 상황을 보면 지구와 목성 사이의 거리를 재는 건데 영희가 봤을 때 지구와 목성이 정지해 있어요. 철수가 봤을 때 지구와 목성 사이가 정지해 있어요. 영희가 봤을 때 지구와 목성이 정지해 있는 거고 철수가 봤을 땐 지구와 목성과 영희가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고 있는 지구와 목성 사이의 거리를 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철수가 봤을 때는 움직이고 있는 지구와 목성 사이의 거리를 재고 있는 거고 영희가 봤을 땐 정지해 있는 지구와 목성 사이의 거리를 재고 있으니 정지해 있는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즉 영희가 측정한 밖에서 측정한 요 L 밖이라는 값이 고유 길이 L0다라는 거고 그걸 여기에서 표현하면 L 밖이 L0 고유 길이니까 다른 관측자가 측정한 거리 L은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측정한 고유 길이의 감마분의 1배를 해준 거랑 같더라. 즉 감마가 1보다 크니까 고유 길이보다 길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짧아진 거죠. 감마가 1보다 크니까 2분의 1, 3분의 1이 된 거니까 길이가 수축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 결과를 여기다 써보면 이렇게 되더라. 즉 설명을 해보면 이 의미는 뭐였냐면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천천히 흐른다 였고 그 다음 위에 거의 의미는 뭐였냐면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는 수축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에 비해서? 고유 길이에 비해서. 뭐에 비해서? 고유 시간에 비해서 시간은 팽창하고 길어지고 고유 길이에 비해서 움직일 때는 길이는 수축하더라라는 게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유추한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이해 가시죠?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예측해 봤는데 쫙쫙쫙 계산해 봤더니 정지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건에 대한 시간, 고유 시간을 측정해 봤는데 그 고유 시간과 다른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을 비교해 보면 고유 시간보다 길어지더라. 즉 우주선 밖에서 빛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을 때 우주선 안에서 1초가 흘렀다면 우주선 밖에서는 3초가 흐른 것으로 관측된다라는 게 요 T는 감마 T0라는 의미고 L은 감마분의 1 제로라는 의미는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측정한 물체 사이의 거리는 움직일 때, 그 물체가 움직일 때는 길이가 수축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는 수축한다. 자, 그러면 문제. 여러분, 우주선이 있어요. 우주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 우주선의 길이, 요 L 값은, 스몰 l이라고 할까요? 요 L 값은 철수가 측정하는 게 길까요? 영희가 측정하는 게 길까요? 어디가 측정한 게 고유 길일까요? 철수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 영희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 누가 측정한 게 고유 길이에요? 정지해 있는 물체의 길이라고 했는데 영희가 봤을 때 우주선은 움직이고 있고 철수가 봤을 때 우주선은 가만히 있어요. 나랑 같이 움직이니까 철수가 보기에는 우주선은 멈춰 있는 거란 말이죠. 즉, 이 상황에서의 고유 길이는 철수가 측정한 길이에요. 따라서 영희가 봤을 때는 철수가 측정한 길이를 L0라고 한다면, 고유 길이라고 한다면 영희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는 L은 감마분의 1 L0가 되더라. 즉, 길이가, 우주선의 길이가 수축하게 되더라.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는 수축하게 되더라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이 분필이 있죠? 선생님 분필을 보면 마술을 보여줄게요. 자, 분필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짧아지는 걸로 보이죠? 이거는 착시긴 한데 움직이는 분필은, 움직이는 우주선의 길이는 수축하더라라는 겁니다. 왜?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철수와 지표면에 있는 영희의 시간과 공간은 서로 상대적으로 다르고 빛의 속도가 일정한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유 시간과 고유 길이가 달라질 수 있다. 관측자에 따라서 그 길이의 값은 달라질 수 있더라라는 게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예측하는 현상들입니다. 두 가지 본 겁니다. 그리고 요 중요한 거 하나 더. 우주선의 높이를 h라고 한다면 h0라고 해볼까요? 철수가 측정할 때는 고유 길이니까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주선의 세로 높이는 움직이는 방향은 아니죠. 따라서 세로 높이는 영희가 측정하더라도 철수가 측정하더라도 세로 방향의 움직임은 없기 때문에 세로 길이는 똑같이 측정돼요. h0로. 하지만 가로 길이, 우주선이 움직이는 방향으로의 길이는 철수가 측정할 때 L0였다면 고유 길이가 L0였다면 영희가 측정할 때는 그것보다 감소한 이렇게 측정이 되더라. 길이 수축이 일어나더라 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수상대성 이론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가지를 살펴봤고요.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예측하는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을 고유 시간과 고유 길이의 관점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건 선생님 뭐라고 그랬죠? 맞아요. 질량 에너지 증가. 이게 무슨 말이냐?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은 정지한 상태보다 크다. 빠르게 움직이면 선생님이 열심히 달려갑니다. 빛의 속도의 절반으로 달려가요. 그러면 빠르게 달리는 물체의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길이는 수축하죠. 그리고 질량은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하더라. 얼마만큼?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은 정지한 상태의 질량, 정지 질량보다 감마배를 곱한 것과 같더라.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은 증가하더라라는 결과를 얻었고 유도하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은 증가하고 그 다음 질량은 에너지로, 에너지는 질량으로, 질량이 에너지로 변할 수도 있고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할 수도 있더라. 결국 포텐셜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서로 변하듯이 질량이 에너지로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어떤 입자를 만들어내는 질량을 갖고 있는 입자를 만들어내기도 하더라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다. 특수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과정, 광속불변의 법칙과 상대성 원리를 바탕으로 쫙쫙쫙 전개를 해봤더니 시간 지연이 나타났고 길이 수축이 나타났고 질량 에너지가 서로 변환되는 같은 값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천천히 가고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는 수축하고 키는 그대로예요. 선생님 이렇게 달리면 앞뒤로는 수축하지만 위아래는 수직이니까 그대로 가요. 키는 그대로 갑니다. 조금 더 컸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 그렇고 그 다음에 질량은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빛보다 빠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달려요. 달리면 질량이 증가하죠. 더 빠르게 달리라고 밀어줍니다. 에너지를 가해줘요. 그럼 더 빠르게 달리나 그만큼 질량이 또 더 증가해서 더 달리기가 힘들어져요. 결국 빛의 속도까지는 도달을 못하고 빛의 속도는 가장 빠른 속도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빛의 속도보단 빠를 수 없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빛은 어떻게 그렇게 빠를 수 있어요? 빛은 질량이 0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는 거고요. 질량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나 여러분이나 질량이 매우 작은 전자 같은 것도 빛의 속도 C까지 도달은 못하더라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빠르게 달릴수록 질량이 증가하니까 그렇더라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우리 문제로 한번 개념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 쉬고 왔죠? 숨 한번 고르고 다시 한번 기지개 켜고 우리 질량 에너지 증가 조금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쌍생성과 쌍소면이 나오는데요. 선생님 질량 에너지 증가가 뭐라고 그랬냐면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이 증가한다는 개념도 있었지만 질량과 에너지, 질량이 에너지로 또는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환이 일어날 수가 있더라라는 얘기였고요. 쌍생성, 만들어졌다는 거죠. 쌍으로 만들어졌다. 뭐가?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화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좀 난감한 그림이긴 하지만 자, 에너지가 빛이 진행하다가 질량을 만들어냈다라는 걸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실험 결과인데 여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동글동글 돌고 있는 어떤 입자가 발견되더라.
전자와 양전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더라. 에너지가 질량을 가진 어떤 입자를 만들어내더라. 쌍생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 쌍생성이 가능할 수 있다. 즉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할 수 있더라라는 걸 쌍생성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쌍소면은 반대겠죠. 두 개의 입자가 전자랑 양전자라는 것이 만나면 입자와 반입자, 반물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의 짝꿍이 만나면 에너지화, 빛으로 바뀌어서 붕괴하더라. 쌍소멸이 나타나더라. 에너지가,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반대로 나타날 수가 있더라. 교환이 가능하더라. 질량을 갖고 있는 입자가 에너지화, 에너지인 빛이 질량을 가진 입자로 만들어지기도 하더라 라는 질량 에너지 등가라는 게 특수상대성 이론의 세 번째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활용이 되냐면요. 우리가 집에서 전기를 쓰는데 다양한 발전소들이 있는데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주는데 그 중에 하나인 원자력 발전이 바로 이 질량 에너지 등가를 이용한 발전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전지 중에 하나 전기 에너지를 핵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기 우라늄이라는 방사성 원소가 있어요. 거기에 이 동그란 한 개가 봐서 부딪히죠. 얘가 뭐냐면 중성자예요. 중성자는 원자번호 어떻게 기술을 할 수가 있죠? 중성자는 양성자는 없고 중성자 하나, 양성자, 중성자 합쳐서 중성자 하나만 있는 거니까 원자기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는 양성자 수, 그 다음에 여기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 즉 핵자 수를 의미하니까 중성자는 양성자는 없고 중성자 하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중성자랑 우라늄이 충돌해서 부딪혀서 입자들로 붕괴가 되는데 뭐로 붕괴되냐면 크립톤, 바륨, 그리고 중성자 3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핵 분열이 나타나는데 자, 무거운 원자핵은 너무 무거우니까 분열을 일으켜서 안정한 철 원자로 가려고 하고요. 너무 가벼운 입자. 여러분 혼자 있으면 너무 쓸쓸하고 너무 많으면 또 너무 시끌벅적하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 요 정도 한 3, 4명 이렇게 있는 게 가장 안정적이잖아요. 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원자핵들도 마찬가지인데 철원자까지가 제일 안정하고요. 그것보다 무거워도 가벼워도 불안정하대요. 그래서 너무 무거운 우라늄 같은 건 분열을 하려고 하고 너무 가벼운 수소 같은 것들은 뭉쳐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게 분열되는 건 핵 분열, 뭉쳐지는 걸 핵 융합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질량 결손이 생겨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우라늄의 질량이 10kg, 그 다음에 중성자의 질량이 1kg이라고 하면 합치면 몇 kg이 돼야 되죠? 11kg이 돼야 되는데 11kg이 아니라 10.5kg으로 나타났대요. 왜? 감소한 0.5kg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대신 방출하게 되더라. 자,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고 했죠? 핵 분열에서도 원자핵이 충돌하면서 분열이 될 때 그 질량이 약간 감소하게 되고 그 감소한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바뀌어서 나타나게 되더라. 물론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핵 분열에서도 질량 결손이 에너지로 만들어질 수가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핵 반응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자, 핵 분열을 핵 반응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중성자랑 옆에도 한번 써볼까요? 중성자랑 핵 분열의 핵 반응식. 핵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나타내주는 게 핵 반응식인데 보통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중성자 하나랑 우라늄. 자, 원자번호 92에 질량수 235인 우라늄의 충돌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두 개가 충돌했을 때, 여기에 선생님 뭐라고 그랬냐면 요게 양성자 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위의 값이 양성자랑 중성자 수예요. 즉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가 92개 있고 중성자는 몇 개 있는 거죠? 235에서 92 빼면 되는 거죠. 143개가 있네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충돌하면 전체가 몇 개가 돼야 되는 거죠? 양성자는 그대로 92개,
중성자는 236개가 있는 상태인 거죠. 합치면 자, 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양성자 수 합친 거 요걸 질량수. 그 다음에 양성자 숫자는 이 입자의 전하량을 의미하잖아요. 양성자 플러스 몇 개 있느냐니까 이거는 전하량을 의미합니다. 정확히는 중성자 수예요. 요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질량수도 보존돼야 되고요. 전하량도 보존돼야 돼요. 선생님 질량 감소한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질량은 감소해요. 자, 질량수랑 질량은 다른데 질량은 실제 그 입자의 질량을 의미하고 질량수는 양성자 수, 중성자 수 합친 개수예요. 그 개수는 보존되지만 그거의 질량,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은 약간 감소하고 그 감소한 만큼이 에너지로 엄청나게 나와요. 질량이 조금 감소해도 E는 mc제곱만큼 질량에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것만큼 에너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만큼만 해도 큰 폭발이 일어나서 여러분 원자폭탄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위험하게도. 그렇죠? 그걸 이제 서서히 차근차근 조금씩 반응이 일어나게끔 해서 물을 끓여서 발전시키는 방법이 원자력 발전인 거고 한꺼번에 터지게 하는 게 원자포탄인 겁니다. 원자포탄.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반응에서 뭐가 만들어지냐? 바륨 56번. 양성자 56개,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합쳐서 139개 있는 바륨과 크립톤. 요거 여러분 이름 이거 몰라도 돼요. 이 숫자까지 외울 필요는 없죠. 그러나 보존돼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륨, 크립톤은 36에 94.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중성자 3개가 만들어져요. 자, 맞춰볼까요? 개수 맞나? 자, 56, 36, 0이니까 얼마죠? 92. 양성자 수, 즉 전하량은 그대로 92가 됐고요. 그 다음 위에 139, 94 이렇게 하면 3이죠. 3개 있는 거니까 97을 더해주면 236. 그렇죠. 양성자, 중성자 합쳐서 236개 있는 거니까 질량수도 보존이 되죠. 그런데 질량이 요만큼 없어지고 감소하고 질량 결손이 생기고 그만큼이 에너지로 나온다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핵분열에서 나타나는 핵 반응식이고요. 그 다음 핵융합도 한번 볼게요. 자, 옆에 그림을 한번 보면 이게 핵융합 그림이고 자, 뭐냐면 요게 합쳐져서 뭉쳐져서 중성자랑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내더라 라는 거예요. 에너지도 당연히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이 핵융합 과정에서도 양성자 수, 즉 전하량과 중성자, 양성자 합친 질량수도 보존돼야 돼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질량이 요만큼 결손이 나타나고 조금 줄어들고 그 줄어든 것만큼이 에너지로 나와서 커다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 바로 여러분 태양입니다. 태양이 수소들이 핵융합하면서 나오는 에너지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의 에너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하게 공부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핵융합의 핵 반응식 한번 볼게요. 자, 핵분열의 핵 반응식 봤으니까 핵융합의 핵 반응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수소. 우리 수소는 양성자 하나 있는 게 수소 원자 핵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중성자 하나 붙으면 중성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플러스 전하량이 되게 중요하니까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 붙어도 그냥 수소인데 조금 무거운 수소다 해서 중수소.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2개 붙으면 조금 더 무거운 삼중수소. 그렇죠? 선생님이 밥을 많이 먹어서 뚱뚱해졌다고 기덕이가 기덕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살찐 기덕이가 되는 거지. 그렇죠? 수소도 마찬가지로 중수소, 삼중수소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자, 중수소, 그 다음에 삼중수소가 합쳐져서 핵융합하여 뭐를 만들어내냐면 중성자 하나와 헬륨 원자핵, 즉 요렇게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더라. 자, 질량수, 전하량 보존되는지 한번 볼까요? 양성자 2개 있었죠? 반응하고 나서도 양성자 2개 그대로 가고요. 질량수, 양성자, 중성자 합쳐서 5개였죠? 반응하고 나서도 5개 그대로 가네요. 양성자 수, 중성자 수 개수는 보존되고요. 에너지가 추가적으로 나왔다.
질량수라는 양성자, 중성자 수 합친 질량수는 그대로 보존되지만 사실 질량이 조금 감소하고 그 감소한 질량이 뭐로 나타나더라? 에너지로. 질량이 감소한 것만큼 에너지로 나타나더라. 이게 핵융합의 핵반응식이고 태양에서 그래서 그 강한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앞으로 가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핵 분열과 핵융합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볼 건 마지막 정리예요. 오늘 배운 것을 이거 하나로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지구와 목성이 있고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 A가 있어요. 밖에서 보고 있는 B가 있고요. 자, 이때 지구와 목성 사이의 거리는 누가 고유 길이일까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있고 B가 있어요. 우주선을 타고 있는 A. 그 다음에 지표면에 있는 행성 지면에 있는 B가 있고요. 일단 L값을 비교해 볼게요. L값은 지구와 목성 거리입니다. 자, 지구와 목성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데 이 그림을 보면 지구와 목성 사이의 거리 L은 정지에 있는 것은 누구죠? B가 봤을 때 정지에 있고 A가 봤을 때는 지구와 목성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정지에 있는 관측자가 그 움직임을 측정할 때 정지에 있는 관측자가 측정한 길이를 고유 길이라고 했으니 B가 측정한 길이가 L0가 되고 A가 측정한 길이는 길이 수축이 일어난 감마분의 L0가 되겠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우주선의 길이를 스몰 l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우주선의 높이를 h라고 해볼게요. 누가 측정한 게 고유 길이일까요? B가 봤을 때, 지면에 있는 B가 봤을 때 우주선은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고 있는 우주선은 고유 길이가 아니에요. 우주선 안에 있는 A가 봤을 때 우주선이 정지해 있는 거고, 따라서 A가 본 우주선의 길이 L 우주선 길이, L이 본 우주선의 길이 L은 A가 봤을 때 고유 길이 정지해 있으니까 이렇게 L0가 될 것이다. 그리고 B가 봤을 때는 움직이고 있으니까 감마분의 L0가 될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높이는 어떻죠? 높이는 A가 봤을 때 정지해 있고 B가 봤을 때는 운동 방향과 상관이 없어요. 수직입니다. 따라서 H 우주선 높이는 A가 봤을 때도 그대로 고유 길이, B가 봤을 때도 그대로 고유 길이가 되더라. 움직이는 방향과 수직이니까 그 고유 길이 그대로 나타나고 A가 봤을 때는 우주선 정지에 있어서 그냥 고유 길이가 되고, 이래서 높이는 같더라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거 이제 정리됐죠? 여러분 헷갈리는 게 움직이고 있는 우주선이라고 해서 무조건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고 있는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본 우주선은 정지에 있으니까 그게 고유 길이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볼 건, 자, 이제 시간의 관점을 한번 봐야겠죠? 자, 그림으로 앞으로 가서, 자, 어떤 걸 볼 거냐면, 빛 시계, 우리 빛을 왕복시켰죠? A, B인데, 빛을 여기서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잴 거예요. T를 잴 건데, 그 다음에 B, 지면에 있는 사람이 장치를 만든 다음에 빛을 왕복시키는 시간을 쟀어요. 라지 T라고 놓읍시다. 요 두 개를 비교해 보고 싶은데, 자, 요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요거는 A가 측정한 빛이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T는 A가 봤을 때 다시 자기 자리로,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B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갔다 오는 걸로 보이죠? 원래 자기 자리로 그대로 돌아온 A가 고유 시간, 즉 T는 A가 고유 시간이고 B는 시간 지연이 일어난 감마 T0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B에서 본 빛시계는 B가 봤을 때 정지해서 제자리로 돌아오죠. 제자리로 돌아온 그 시간을 고유 시간으로 했으니 지면에서 측정한 T는 B, 지면에서 측정한 사람이 고유 시간이 되고, 우주선에 있는 사람이 보면 지면에 있는 사람이 뒤로 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온 게 아니죠. 따라서 시간 지연이 일어나는 이러한 시간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다양한 상황을 생각해 보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만 얘기하면 이겁니다. T는 감마 T0,
여기에서의 T0는 고유시간. 즉 어떤 사건이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그 자리로 돌아왔다면 그 사람이 측정한 시간이 고유시간이고, 빛시계를 봤다면 우주선 안에서 빛이 왔다 갔다 반복하는 걸 봤다면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측정한 시간이 고유시간이 되고, 우주선 밖에서 본 사람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진행한 거니까 제자리로 돌아온 게 아니죠. 저쪽 가서 도착했죠. 따라서 이거는 시간이 지연된 감마 T0의 시간이 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쉽게 얘기하면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지연된다, 길어진다. 팽창 라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길이 수축. 자, 여기에서의 L0는 고유 길이였어요. 정지에 있는 길이었어요.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우주선은 정지에 있으니까 그때 우주선의 길이는 고유 길이. 지구와 목성 사이의 거리는 지면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정지에 있으니까 지면에서 본 사람의 길이가 측정한 길이가 고유 길이가 됐습니다. 즉 정지한 사람이 측정한 고유 길이보다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는 줄어들더라. 즉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는 수축한다, 줄어든다, 짧아진다 라고 했어요. 선생님 분필 가지고 장난쳤던 거 봤죠?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관측자가 누구냐 크게 상관없고, 그 사람이 봤을 때 그 물체가, 이 사람이 봤을 때 저 물체가 움직이고 있으면 길이가 수축하는 겁니다. 물론 수직 길이는 그대로고요. 요것만 요 두 가지만 여러분 명심하면 상황이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사실 헷갈리진 않아요. 요 두 가지 꼭 명심해야 되고, 누가 고유 시간이고 누가 고유 길인지를 딱딱 판별할 수 있으면 문제는 상당히 쉽게 해결됩니다. 고유 시간보다는 길어질 거고 고유 길이보다는 짧아질 것이다. 요 두 가지만 딱 명심하고 있으면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요.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지우고 앞으로 가서 문제 상황을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헷갈리게 나오는지 한번 직접 봅시다. 자, 내신 기초문제 1번이죠. 자, 다음 중 마이클슨 몰리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1번. 빛은 에테르라는 매질을 통해 전달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없었지만. 맞죠? 이거는 일단 맞는 설명이고. 2번. 에테르의 흐름에 따라 광속이 달라짐을 증명하려 했으나 빛의 속도는 일정했죠. 에테르를 타고 가는 빛은 더 빨라질 거고 에테르를 거슬러 가는 빛은 더 느려질 거고, 이 차이를 관측하려고 했는데 차이가 없었어요. 광속은 불변이었고 에테르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던 거죠. 2번 맞았고요. 맞는 설명. 3번 마이클슨 몰리 실험의 결과에 의하면 빛의 속력은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 않죠. 빛의 속도는 관측자가 아무리 움직여도, 아무리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도 빛의 속도는 누구나 상관없이 관성좌표계라면 일정하더라. 그게 광속 불변의 법칙이었어요. 따라서 3번 보기가 틀렸고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일 것 같은데 4번, 5번도 봐야겠죠. 4번. 흐르는 물 위에서 운동하는 배는 에테르 속에서 이동하는 빛에 비유할 수 있다. 맞죠? 에테르를 타고 움직이는 빛은 더 빠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잖아요. 흘러가는 물을 따라 움직이는 배는 더 빠를 거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것도 맞는 설명. 끝내 에테르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했다. 맞아요. 그래서 노벨상 탔다고 했어요. 그렇죠?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고 했고요. 정답 3번이다라는 거 쉽게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 이거는 뭘 물어보고 있는 거죠? 트럭 안에 사람이 봤을 때 공은 올라갔다 내려오고 트럭 밖에 사람이 봤을 때 공은 비스듬하게 포물선 운동하고, 그러더라도 다르게 관측되더라도 물리법칙, 여기서도 중력을 받아서 떨어지고 있고 여기서도 중력을 받아서 떨어지고 있다. 동일한 물리법칙 F는 ma가 적용되고 있다. 이거 뭐라고 그랬냐면 상대성 원리라고 했어요.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그 기본 가정 두 가지 중에서 광속불변의 법칙과 상대성 원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상대성 원리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고, 기억 한번 볼게요. 기억. 가, 나는 모두 공의 운동 변화의 원인은 중력이다. 맞죠? 위로 던졌더라도, 트럭으로 타고 가고 있는데 위로 던졌더라도 밖에서 보나 안에서 보나 어찌됐든 중력을 받아서 떨어지고 있는 동일한 물리법칙이 적용하고 있더라. 그 말이고요. 맞는 설명. 니은.
가와 나의 관측자는 모두 관성좌표계에 있다.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트럭 안에 있는 관측자나 정지해 있는 지면에 있는 관측자나 모두 관성의 좌표, 관성 좌표계에 있는 거 맞죠? 가속되고 있는 좌표계가 아니고 일정한 속도 또는 정지해 있는 좌표계를 관성 좌표계라고 했으니 맞는 보기가 되고요. 디귿. 가, 나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관측하는 좌표계가 달라도 공의 운동을 같은 물리 법칙으로 다르게 위치나 속도가 측정되더라도 그 물리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물리 법칙은 같더라. 그래서 디귿 보기가 바로 상대성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정답인 5번이 정답이 됨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빛의 속도를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우리 C라고 놨고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엄청 빠른 거예요. 그렇게 빠르게 기차도 그거의 반만큼 빠르게 오고 있습니다. 엄청 빠른 기차인데 땅 위에 서 있는 철수가 다가오는 기차를 향해 레이저 빛을 쏘았다. 위험할 텐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일단 쐈어요. 철수가 보았을 때 레이저 빛의 속력은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이고 기차의 속력은 15만 킬로미터 퍼 세크로 일정하다. 이때 기차에 탄 사람이 관측한 레이저 빛의 속력은 기차 안에서 보면 15로 가고 있고 30으로 오고 있으니까 45로 오고 있는 걸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나 빛은 이렇지 않고 언제나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로 일정하다.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이든 밖에 있는 사람이든 달리고 있는 사람이든 정지해 있는 사람이든 관성좌표계에 있다면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로 일정하더라라고 하는 게 바로 광속불변의 법칙이었고 왜 그렇다고 했어요? 그냥 받아들였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고 그냥 그렇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간, 지연, 길이 수축 같은 게 나타났던 거고요. 그렇죠? 광속불변 법칙을 얘기하고 있었던 3번 문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4번 문제까지만 할게요. 마이컬슨 몰리 실험이죠. 자, 마이컬슨 몰리 실험으로 광속이 불변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봤었고 에테르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빛은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빛은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빛의 시간차를 측정하려고 했으나 간섭무늬를 관찰하려 했으나 실패. 즉 빛의 속도는 같다. 관측자의 운동 상태와 관계없다. 에테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걸 밝혀냈던 마이컬슨 몰리 실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마이컬슨 몰리 실험에 사용한 간섭계이다. 이 간섭계라는 게 빛의 간섭을 측정했다. 서로 영향을 주는 걸 측정했다는 건데 동시에 도착했잖아요. 그렇죠? 간섭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딱딱 동시에 도착한 겁니다. 간섭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기억. 에테르의 흐름 방향의 빛의 속력과 이에 수직인 방향의 빛의 속력이 다를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그렇지 않았다. 일단은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실험 결과 간섭계의 정밀도가 떨어져. 정밀도가 떨어진 건 아니에요. 엄청 정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밀도가 떨어져서 측정 못한 게 아니라 매우 정밀하게 측정했는데 빛의 속도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즉 빛의 속도는 일정했던 거예요. 즉 에테르란 게 없었던 거예요. 자, 간섭계의 정밀도가 떨어져 A와 B 경로를 통해 온 빛의 시간 차이를 관측하지 못한 건 아니고요. 빛의 속도가 같아서 관측이 안 된 거였죠. 니은 보기 틀렸고 디귿. 실험 결과는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설인 빛의 속력이 관측자의 운동에 무관하다와 일치한다. 맞죠? 빛의 속도는 관측자가 운동하고 있더라도 관측자가 정지해 있더라도 빛이 다가오면서 쏘더라도 어찌되었던 관성좌표계에 있는 관찰자가 빛의 속도를 관측한다면 언제나 C로 일정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의 첫 번째 가정인 광속불변의 법칙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답 기억과 디귿이 됨을 몇 번이죠? 정답 3번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